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지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10월 23일 무슨 일이 2000년 10월 2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날아간 날입니다. 2000년 10월 23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을 한 목적은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 악마 중의 악마로 북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왼수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네. 왜 갔느냐? 이것은 김대중 그리고 클린턴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갔느냐? 이것은 김대중 그리고 클린턴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턴이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왔을 때 합의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의전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정을 갈 것인지 이것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고 올브라이트가 날아갔던 거죠.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실제로 2000년 하반기에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0년 10월 그때는 미국의 대선이 한창 있었습니다. 부시 후보와 엘고어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행운의 여신은 한반도를 비껴가고야 말았습니다. 엘고어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직을 잃고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이 구상했던 그 평화 방안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조지고 부시고 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클린턴이 평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어떠한 사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냥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네오콘 중에도 핵심 네오콘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클린턴의 한반도 평화구상과는 정반대로 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담 후사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된 것은 단 한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군사평론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도 거의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첫 번째, 석유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신무기 개발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무기 사용 전쟁터로 이라크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군사평론가들의 주장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지 않고 엘고어가 됐으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하고 북한, 미국 수교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남한은 South Korea is a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 보장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이 있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합니다. 이게 예상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상회담과 수교 후에 북한이 일본에게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110억 달러를 애누리 없이 다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경제를 돕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10억 달러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북한의 1년 국방비입니다.
그러면 10년치 국방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3억 달러인가 받았죠. 3억 달러 받았죠. 네. 근데 북한은 1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죠. 국익적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과 북이 불가침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완전 북핵의 완전 불능화. 그래서 IAEA가 들어가서 완전 사찰하고 북한에 있는 핵의 기본적인 티끌만한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것을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끊임없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의 행정부를 움직여서 그 결과가 희망의 싹이 보였던 것이 2000년 10월 23일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합니다. 아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면서 어찌하여 통미봉남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는 정책이죠. 그건 우리 민족끼리 정책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배짱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좀 오래 길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1시간 예정됐던 면담이 5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김일성의 유언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철도가 지나가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응당한 대가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정전협정, 불가침 선언, 그리고 핵 불능화,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철도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했던 그거는 2000년 올브라이트가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를 연결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철도는 지금 우리가 남쪽에서 사용하는 철도와는 다릅니다. 시속 30km 이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일단 돈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본의 수출품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갑니다. 런던, 파리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배로 40일 걸립니다. 근데 부산에 와서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14일 걸립니다. 그러면 며칠이 이익이죠? 26일이 이익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의 그 공산품, 수출품을 굳이 배를 타고 40일간 어렵게 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다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 인구가 지금 35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부산 인구가 저는 500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물류도시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익입니다. 근데 남북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응당한 대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응당한 대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수출 상품이 부산으로 온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한 것이 유럽까지 간다. 그리고 그건 일본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북한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이죠. 왜? 그 땅을 지나가면 통행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통행세를 다 냈는데도 26일간 배를 타고 기름값이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본도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익이에요. 일본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북한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이고 이런 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되는 것은 반대할 일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갈 수 있죠. 기차를 타고. 예전에 손기정 선수가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때 비행기 타고 간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파리행 열차를, 기차표를 끊고 기차 타고 베를린에 내렸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만 지금 끊어져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데 새누리당 정권이 이걸 절대로 못해요. 왜? 하는 것도 지금 없애려고 반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제발 기차 타고 수학여행 좀 보내자, 유럽으로.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새누리당 엄마들도 다 박수치면서 맞아, 정권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개성공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창원시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800만 평은 공장 부지, 그리고 1200만 평은 배후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평 이외에 공장을 짓고 그 옆에 1200만 평의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개성공단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만 8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묻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 입장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지금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봤을 때는요, 창원시 모델인데 이게 다 완성되는데 버스로 1시간 출퇴근이 가능한 것을 컴퍼스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콤파스로 그려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를 다 합쳐도 인구 자체가 30만 명이 안 돼. 근데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정주영 명예회장 입장을. 그래서 묻습니다. 계약서를 쓰다 말고. 아니, 김정일 국방위원장, 도대체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의 인민군대는 100만이 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60만 명입니다. 16억 인구에 군대가 26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합쳤을 때 7천만이죠. 그러면 중국 인구 대비를 본다면 우리는 군대가 남과 북이 합쳐서 180만 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수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걸 줄이려면 갑자기 줄일 수가 없잖아요. 남과 북이 서서히 합의를 해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군대 수를 줄여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성공단이 잘 되면 남과 북이 잘 살고 전쟁 안 하겠다는 뜻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대 옷 벗겨서 노동자로 투입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은요, 그냥 개성공단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으로는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평양에 갔죠. 14 공동선을 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께 우리 작별 인사는 남과 북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가서 합시다. 개성공단에 가서 빠이빠이 작별 인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를 갑자기 냅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무슨 체면으로 북한 노동자, 개성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난 못합니다. 혼자 내려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화를 냈을까요? 네. 당시에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과 북 노동자의 월급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났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6만 원이었습니다. 5달러. 남쪽 노동자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대 300만 원입니다. 임금 차이가 50분의 1입니다. 당시 북한 전체 평균 노동자 임금이 2만 원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3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노동자 임금 차이는 50배 차이가 났습니다. 남쪽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가서 노다지를 캤던 것은 우수한 질 높은 노동력의 값싼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 필리핀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이 싸서 그렇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요, 40만 원씩은 줘요.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때 월급은 50배 차이가 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으로 보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죠. 그래서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못 쓰겠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동쪽으로는 금강산을 열었습니다. 서쪽으로는요,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으로는 그런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북한의 영토를 남쪽이 점령한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그것도 동쪽은 남침 경로죠. 금강산이요. 금강산 옛날에 배 타고 가보셨습니까?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장전함. 최남단 해군 기지입니다. 그걸 뒤로 돌린 겁니다. 그렇죠? 3분의 1을 산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바다가 고요합니다. 그런 천혜해 최남단 해군 항구를 뒤로 물린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 같으면 바보 같은 짓이죠. 왼쪽 개성은요. 개성은 남침 경로입니다. 거기가. 남침을 하려면 개성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을 송악산이 병풍처럼 싸고 있습니다. 뒤로. 그 뒤에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있었던 전진 배치됐던 무기들이 다 후방으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그 14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주된 목적은 뭐였을까요? 개성공단 같은 것을 또 하나 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해주공단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오전 내내 설득하는 게 해주공단입니다. NLL 대화록 저도 유출된 거 읽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념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해주공단을 열라는 거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전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성은 가능한데 해주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군사 밀집 지역입니다.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왔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이 달라집니다. 개관 동무 들어오시오. 김개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고하시오를 새누리당은 어떻게 얘기했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저자세로 했다. 이렇게 왜곡해서 대선 때 써먹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김개관한테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그 보고 내용은 뭐였느냐. 해주 공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보면 해주공단을 열기는 열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군사 밀집 지역인데 그걸 또 다시 뒤로 물려야 되는 거예요. 후방으로. 그러니 가능하긴 한 일이지만 실제로 개성공단을 열었고 또 해주공단도 열고 그래서 서해 평화 구역을 만들다 한 것에 대의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NLL 대화록이 180도 왜곡돼서 사용될 줄이야 노무현 대통령인들 알았겠습니까? 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일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서상 30만 명 중에서 10% 3만 명은 남쪽 노동자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포의 우리 당원의 남편이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퇴근했습니다. 45분 걸립니다. 네. 근데 그 시간에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개성공단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와 있어요. 개성공단이 완성이 되면 10만 명이 우리가 가서 10만 명이 출퇴근하거나 기숙사 아파트 져놓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더 위험한 짓이다. 10만 명이 인질로 잡히는데 우리가 더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과 북 철도 연결하자니까 안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철도 타고 인민군대 내려온다. 그러니까 철도 연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전쟁 나면 큰일 난다. 인질로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10만 명이 북쪽에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전쟁 위협이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의해서 해주공단이 들어서고 낮은 선봉이 들어서고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게 10개가 들어서면 30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쪽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죠.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북한이 확성기를 틀어서 남쪽 비방 방송을 하고 우리 또 우리가 확성기 대처하고 북한이 원점 타격하고 이랬을 때 최긴장 상태가 높아졌을 때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손해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4조 원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손해본 돈이 34조 원입니다. 그냥 빠져나갔어요. 썰물처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380조입니다. 1년치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긴장 상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손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연평도 폭격이 있는 날 8조가 빠져나갔어요. 비무장지대 목함지리 사건 긴장도 완화했을 때 하루 동안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이에요. 외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익이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는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근데 북한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면 그걸 중단해야 되겠죠. 계속 싸워가지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서 기분 좋을 게 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의 문제는 이제 당위적 문제를 떠나서 돈의 문제입니다. 돈. 남북 긴장 상태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해외 자본을 끌어올 수도 없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던 것도 빠져나가는 게 돼요. 전기가 가동되던 공장이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고 그 공장이 폐허처럼 변하는 거죠.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이제 정년퇴직한다고 그러는데요. 남과 북은 전쟁을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전쟁을 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 이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덜 손해보기 때문에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는 너무나 잃는 것이 많거든요.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된 김종대 의원이 한겨레 한번 언젠가 칼럼을 썼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한 복판에 우리는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1000만의 인구 중에서 전쟁이 나면 방호,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지하철인데 그 지하철은 서울 전체 인구의 18%밖에 감당할 수가 없다. 나머지 82%는 그냥 운명처럼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울에는 200개 국가의 국민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왜?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문정인 교수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최소 5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잖아요. 5분의 1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액은 물겸 만조가 될 것이다. 만조면은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5년치 예산입니다. 25년치 국가 예산이 그냥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너무 피해가 커요. 어떠한 사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냥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네오콘 중에도 핵심 네오콘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클린턴의 한반도 평화부상과는 정반대로 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담 후사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된 것은 단 한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군사평론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도 거의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첫 번째, 석유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신무기 개발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무기 사용 전쟁터로 이라크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군사평론가들의 주장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지 않고 엘고가 됐으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하고 북한, 미국 수교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남한은 South Korea is a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 보장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이 있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합니다. 이게 예상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상회담과 수교 후에 북한이 일본에게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110억 달러를 애누리 없이 다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경제를 돕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10억 달러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북한의 1년 국방비입니다. 그러면 10년치 국방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정필 오이라 메모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3억 달러인가 받았죠. 3억 달러 받았죠. 네. 근데 북한은 1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죠. 국익적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과 북이 불가침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완전 북핵의 완전 불능화. 그래서 IAEA가 들어가서 완전 사찰하고 북한에 있는 핵의 기본적인 티끌만한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것을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끊임없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의 행정부를 움직여서 그 결과가 희망의 싹이 보였던 것이 2000년 10월 23일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합니다. 아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면서 어찌하여 통미봉남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는 정책이죠. 그건 우리 민족끼리 정책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배짱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좀 오래 길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1시간 예정됐던 면담이 5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또 평화 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턴이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왔을 때 합의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의전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정을 갈 것인지 이것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고 올브라이트가 날아갔던 거죠.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실제로 2000년 하반기에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0년 10월 그때는 미국의 대선이 한창 있었습니다. 부시 후보와 엘고어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행운의 여신은 한반도를 비껴가고야 말았습니다. 엘고어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직을 잃고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이 구상했던 그 평화 방안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조지고 부시고 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클린턴이 평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지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10월 23일 무슨 일이 2000년 10월 2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날아간 날입니다. 2000년 10월 23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을 한 목적은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의 악마 중의 악마로 북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왼수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네. 왜 갔느냐? 이것은 김대중 그리고 클린턴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갔느냐? 이것은 김대중 그리고 클린턴이 구상했던 한반도.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갈 수 있죠. 기차를 타고. 예전에 손기정 선수가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때 비행기 타고 간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파리행 열차를 기차표를 끊고 기차 타고 베를린에 내렸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만 지금 끊어져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데 새누리당 정권이 이걸 절대로 못해요. 왜? 하는 것도 지금 없애려고 반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제발 기차 타고 수학여행 좀 보내자, 유럽으로.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새누리당 엄마들도 다 박수치면서 맞아, 정권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개성공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창원시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800만 평은 공장 부지, 그리고 1200만 평은 배후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평 이외에 공장을 짓고 그 옆에 1200만 평의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개성공단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만 8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묻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 입장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지금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봤을 때는요, 창원시 모델인데 이게 다 완성되는데 버스로 1시간 출퇴근이 가능한 것을 컴퍼스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콤파스로 그려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를 다 합쳐도 인구 자체가 30만 명이 안 돼. 근데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정주영 명예회장 입장을. 그래서 묻습니다. 계약서를 쓰다 말고. 아니, 김정일 국방위원장, 도대체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의 인민군대는 100만이 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60만 명입니다. 16억 인구에 군대가 26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합쳤을 때 7천만이죠. 그러면 중국 인구 대비를 본다면 우리는 군대가 남과 북이 합쳐서 180만 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수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걸 줄이려면 갑자기 줄일 수가 없잖아요. 남과 북이 서서히 합의를 해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군대 수를 줄여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성공단이 잘 되면 남과 북이 잘 살고 전쟁 안 하겠다는 뜻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지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10월 23일 2000년 10월 2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날아간 날입니다. 2000년 10월 23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을 한 목적은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 악마 중의 악마로 북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왼수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네. 왜 갔느냐? 이것은 김대중 그리고 클린턴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갔느냐? 이것은 김대중 그리고 클린턴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턴이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왔을 때 합의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의전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정을 갈 것인지 이것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고 올브라이트가 날아갔던 거죠.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실제로 2000년 하반기에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0년 10월 그때는 미국의 대선이 한창 있었습니다. 부시 후보와 엘고어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행운의 여신은 한반도를 비껴가고야 말았습니다.
엘고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직을 잃고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이 구상했던 그 평화 방안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조지고 부시고 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클린턴이 평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어떠한 사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냥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네오콘 중에도 핵심 네오콘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클린턴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는 정반대로 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은 대량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는 정책이죠. 그건 우리 민족끼리 정책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배짱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좀 오래 길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1시간 예정됐던 면담이 5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김일성의 유언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철도가 지나가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응당한 대가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정전협정, 불가침 선언, 그리고 핵 불능화,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철도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했던 그거는 2000년 올브라이트가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를 연결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철도는 지금 우리가 남쪽에서 사용하는 철도와는 다릅니다. 시속 30km 이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일단 돈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본의 수출품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갑니다. 런던, 파리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배로 40일 걸립니다. 근데 부산에 와서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14일 걸립니다. 그러면 며칠이 이익이죠? 26일이 이익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의 그 공산품, 수출품을 굳이 배를 타고 40일간 어렵게 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다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 인구가 지금 35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부산 인구가 저는 500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물류 도시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익입니다. 근데 남북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응당한 대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응당한 대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수출 상품이 부산으로 온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한 것이 유럽까지 간다. 그리고 그건 일본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북한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이죠. 왜? 그 땅을 지나가면 통행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통행세를 다 냈는데도 26일간 배를 타고 기름값이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본도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익이에요. 일본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북한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이고 이런 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되는 것은 반대할 일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대 옷 벗겨서 노동자로 투입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은요, 그냥 개성공단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으로는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평양에 갔죠. 14 공동선을 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께 우리 작별 인사는 남과 북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가서 합시다. 개성공단에 가서 빠이빠이 작별 인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를 갑자기 냅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무슨 체면으로 북한 노동자 개성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난 못합니다. 혼자 내려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화를 냈을까요?
네. 당시에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과 북 노동자의 월급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났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6만 원이었습니다. 5달러. 남쪽 노동자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대 300만 원입니다. 임금 차이가 50분의 1입니다. 당시 북한 전체 평균 노동자 임금이 2만 원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3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노동자 임금 차이는 50배 차이가 났습니다. 남쪽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가서 노다지를 캤던 것은 우수한 질 높은 노동력의 값싼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 필리핀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이 싸서 그렇습니다. 중국에 간 진출한 기업들도요, 40만 원씩은 줘요.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때 월급은 50배 차이가 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으로 보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죠. 그래서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못 쓰겠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동쪽으로는 금강산을 열었습니다. 서쪽으로는요,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으로는 그런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북한의 영토를 남쪽이 점령한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그것도 동쪽은 남침 경로죠. 금강산이요. 금강산 옛날에 배 타고 가보셨습니까?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장전항. 최남단 해군 기지입니다. 그걸 뒤로 돌린 겁니다. 그렇죠? 3분의 1을 산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바다가 고요합니다. 그런 천혜해 최남단 해군 항구를 뒤로 물린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 같으면 바보 같은 짓이죠. 왼쪽 개성은요. 개성은 남침 경로입니다. 거기가. 남침을 하려면 개성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을 송악산이 병풍처럼 싸고 있습니다. 뒤로.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담 후사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된 것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군사평론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도 거의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첫 번째, 석유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신무기 개발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무기 사용 전쟁터로 이라크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군사평론가들의 주장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지 않고 엘고가 됐으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하고 북한, 미국 수교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남한은 South Korea is a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 보장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이 있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합니다. 이게 예상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상회담과 수교 후에 북한이 일본에게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110억 달러를 애누리 없이 다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경제를 돕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10억 달러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북한의 1년 국방비입니다. 그러면 10년치 국방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3억 달러인가 받았죠. 3억 달러 받았죠. 네. 근데 북한은 1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죠. 국익적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과 북이 불가침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완전 북핵의 완전 불능화. 그래서 IAEA가 들어가서 완전 사찰하고 북한에 있는 핵의 기본적인 티끌만한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것을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끊임없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의 행정부를 움직여서 그 결과가
희망의 싹이 보였던 것이 2000년 10월 23일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합니다. 아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면서 어찌하여 통미봉남